네, 안녕하세요. 김일범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번 수업 때 안 들어오신 분들도,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강의는 일단 내년 1차 시험 대비용 강의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 그 교재를 다 보시면서 여기 밑줄이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 객관식 선지로도 나왔던 지문이고 또는 이제 객관식 선지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줄 쳐진 것들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판 위주로 이 판례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최신 판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신 판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중요하다 싶은 판례들 그런 것들 위주로 다 구성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판례 설명하다가 주요 좀 개념을 설명할 만한 게 나온다. 그럼 그 설명 시간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오늘 우리가 3시간 수업이 예정돼 있죠. 첫 시간은 12번까지 판례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판례부터 진행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상습으로 모친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폭행을 한 번 하고 또 폭행을 한 번 하고 또 존속 폭행죄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을 기준으로 상습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상습성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 폭행 한 번 했네. 이것 따로 상습 폭행, 이것 따로 상습 폭행, 이것 따로 상습 존속 폭행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상습 폭행의 죄 안에는 폭행죄랑 존속 폭행죄가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폭행죄랑 존속 폭행죄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상습성 판단을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단 상습이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행위자의 습벽이죠. 행위자의 자신의 습벽인데 뭐 행위자의 동종 전과라던가 횟수, 기간, 수단, 방법, 동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습도 신분이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3조 적용할 때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1번 판례 끝을 내보면은 지금 단순 폭행하고 또 단순 폭행하고 존속 폭행을 했는데 이때는 따로따로 상습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상습 존속 폭행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라는 게 이 판례 요지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을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죠. 을이 누구예요? 피해자인 어머니예요. 존속 폭행의 피해자인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존속 폭행죄도 반의사 불벌죄인 거 아시죠? 근데 상습으로 묶이는 순간 반의사 불벌죄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상습으로 엮여버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 점 밑줄 쳐주세요. 두세요. 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해죄 읽어볼게요.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264조는 상습으로 257, 258 뭐 이런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한다. 근데 상습이란 밑줄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이 판례 사안이 뭐였냐면은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이나 협박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폭행의 상습성을 판단했어요.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것처럼 재물 손괴도 뭔가를 때려 부수는 거고 주거 침입도 뭐 발로 차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고 협박도 뭔가 이제 폭력적인 그런 행위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상습성을 판단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문에 상습으로 257, 258 이런 것만 상습으로 고려해라라고 돼 있으니까 다른 유형의 범죄, 뭐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 이런 것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밑줄 쳐두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건 고 신해철 씨 사건인데요. 이거는 먼저 사실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중에 그 소장이랑 횡격막 쪽에 구멍이 뚫렸어요. 뭐 의사의 과실이겠죠. 네. 그걸 이제 천공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뚫린 걸 의학적으로 천공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연성 천공이라는 건 예상이 돼요. 지연성 천공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그때 수술 당시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두고 보면 나중에 이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지연성 천공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수술 중에 천공이 생겼으면 나중에 지연성 천공은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근데 신해철 씨가 수술 2일 만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막 호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로서는 뭘 의심해 봐야겠어요? 아까 말한 지연성 천공 이런 걸 의심을 해 봐야겠죠. 근데 의사가 그냥 뭐 단순한 통증, 수술 후 통증으로만 보고 진통제만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 딱히 CT 촬영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신해철 씨를 퇴원시켰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중간에 신해철 씨가 퇴원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네, 충분히 사실관계를 보니까 충분히 의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문구 돌아와 볼게요. 뒤에 밑줄만 보겠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사실관계 알고 나니까 쉬워지죠. 밑줄 치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헌법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판례일 텐데 자기 낙태죄 위헌 소원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목수침법 다 배우셨죠. 목적의 정당성도 있고 수단의 적합성도 있는데 근데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이 없어서 위헌이 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에서 외우셔야 될 거는 맨 밑에 문단이에요.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밑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 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오지문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므로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 단계들로 구분해서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볼게요. 태아가 모체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 보장되기 시기까지는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이제 강요죄예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나 강론은 그 구성요건 요소를 먼저 적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구성요건 요소 한번 적어볼게요. 왜 구성요건 요소를 적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론에서는 학설 많이 안 나오죠. 총론처럼.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판례들은 그 구성요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를 하나 외우더라도 이게 이 죄의 무슨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가 이걸 알면서 외우면 훨씬 더 빨리 외울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외울 수가 있어요. 더 이해도도 깊어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성요건 요소를 하나씩 기술해 드릴 겁니다. 먼저 강요죄예요. 네, 강요죄의 구성요건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앞에 폭행, 협박이 있거나 폭행 또는 협박 거기다가 이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어떤 폭행일까요? 여러분들 폭행해 보면 최광위의 폭행이 있고 광위 폭행이 있고 뭐 협의, 최협의 폭행 이런 게 있죠. 일단 최광위의 폭행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 이런 거 대상을 불문하고 그냥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그게 최광위의 폭행이에요. 예를 들면 내란죄, 소유죄 이런 거. 그런 거는 꼭 사람이나 물건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기만 하면은 내란죄나 소유죄의 폭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광위의 폭행. 그건 뭘까요? 사람에 대한 폭행이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근데 사람에 대한 폭행이면 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여러분들 강론 다 하신 분들이 아마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무집행방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오물을 경찰서 바닥에 막 투척했어요. 그거 사람의 신체에 한 행위인가요? 아니죠. 근데 경찰관이 앞에 있었으면 어쨌든 사람한테 한 행위는 맞아요. 근데 공무집행방해가 광의의 폭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거는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광의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폭행이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폭행죄가 있죠. 폭행죄. 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거여야 돼요. 사람이 직접 맞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려다가 옆에 있는 벽을 쳤어요. 그거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기수예요, 그거. 네, 아시겠죠? 그 다음 최협의의 폭행은 어떤 겁니까? 반항, 한거불능, 진짜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진짜 완전 센 폭행이죠. 그거 어떤 거 있나요? 형법에 강도죄, 강간죄. 아시겠죠? 예,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딱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어떤 게 무슨 폭행일까요? 여기는 이거는 광의예요. 광의가 뭐였죠? 사람에 대한 폭행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할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람에 대한 폭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협박을 봅시다. 협박도 여기 뭐 적진 않을게요. 광의의 협박은 어떤 게 있나요? 협박이 뭐예요? 공포심을 해악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광의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문하는 거예요. 그냥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걸 인식만 했으면 그거는 광의의 협박이에요. 그럼 더 나가서 협의의 협박은 어떤 걸까요? 해악을 고지했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그게 협의의 협박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아까 광의의 협박은 어떤 게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있고, 또 협박죄도 광의의 협박이죠. 자, 협박죄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사람이 해악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죠. 네, 그 실제 공포심 느꼈는지 여부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협박죄의 협박도 광의의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설은 이제 협의의 협박으로 보고 있고, 자, 협의의 협박 같은 경우는 여기 강요죄가 있습니다. 협박은 협의예요. 강요죄나 공갈죄는 협의의 협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뒤가 설명이 됩니다. 뭔가 협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공포심을 느껴야 뭐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갈죄 같은 경우에 뭐 재물을 처분하거나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죄에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입니다. 그다음 최협의의 협박은 뭐가 있나요? 그건 진짜 사람을 한거곤란, 한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니까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례 설명뿐만 아니라 그 얘기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만한 것들, 아니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써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판례 가볼게요. 1번 문단 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일단 강요죄가 뭔지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뒤에 이제 폭행이 어떤 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인 행사도 포함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 광의의 폭행이네요. 광의의 폭행.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2번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뭐였냐면은 여기서 피고인이 을이라는 사람 집 앞에다가 자기 차를 주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피고인이 그 주변 도로의 소유자였어요. 피고인이. 그래서 자기 도로 자기 사유지고 도로 소유자니까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집들한테, 아, 너네 그 도로에다 주차하려면은 피고인 나한테 사용료 내라, 주차료 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차료 냈는데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만, 아니 이거 왜 내야 되냐, 뻗팅긴 거죠.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 대문 앞에다가 자동차를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 주차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 판례 보기 전에 강요죄 구성 요건 한번 봅시다.
일단 차를 세워놓은 게 폭행 협박인가요? 뭐 폭행 협박 중에 해당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일단 폭행, 광역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니까 사람에 대한 폭행이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폭행도 아니죠. 그냥 대문 앞에다 주차해 놓은 거니까. 그다음 뭔가 딱히 해악의 고지가 없으니까 협박도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폭행 협박 요건이 탈락해요. 여기선. 그다음에 뭐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업리를 강요한 건가요? 일단 의무업리를 강요는 빼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걸까요? 여기서 판례는 을이 자기 그 대문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를 운전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요건 두 개 다 탈락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2번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 세 번째 줄쯤에 밑줄 볼게요. 피고인은 찾으셨나요? 피고인은 을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갑 차량을 을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으나 밑줄 주차 당시 피고인과 을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을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즉 폭행이 없는 점.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끝에쯤 보겠습니다. 을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즉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없는 점. 이 요건 둘 다 탈락되네요.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체포미수 사건이에요. 원래 자, 체포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죄인가요? 체포죄라는 거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딱히 그 유의미한 판례가 없었어요. 근데 최신 판례로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우리 같은 수험생들은 체포죄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됐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은 이거예요. 먼저 딱 세 가지예요. 자, 판례에서 체포죄의 성격을 뭐라고 하나요? 계속범이라고 하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체포하는 것,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체포죄가 기수가 되지 않아요. 이건 계속범이니까. 일단 체포하고 나서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에. 그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체 기수는 언제 되느냐?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돼요. 시간적 계속. 네. 자, 계속범이고 일시적인 체포만으로는 이게 기수가 안 된다. 그럼 언제 기수가 되느냐?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 그러면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개시했을 때, 뭔가 잡으려고 했을 때, 뭔가 침해 행위, 이 판례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인 여성을 강간하려고 집안에 있다가 막 잡았는데 이제 피해자 여성이 뿌리치고 나가는데 그걸 또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또 잡고 피해자 여성이 그것도 뿌리치고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눌러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걸 또 잡고 계속 잡고 놓치고의 반복이었어요. 이걸 과연 몇 번 잡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체포죄의 기수범으로 봐야 되냐? 당연히 이제 강간 미수 이런 건 성립하죠. 다른 성범죄는 당연히 성립하고, 근데 이제 그 별개로 체포죄가 성립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나요? 성립은 안 했다. 체포 미수죄다. 왜냐? 일시적으로 잡은 거니까 시간적 계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 문단만 읽어볼게요. 맨 뒤에 밑줄, 두 번째 줄, 맨 뒤에 밑줄, 체포죄는 보겠습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자, 성격 나왔죠? 그 다음에 체포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이게 기수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것이다. 실행에 착수식이 나왔네요. 이 판례에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총론 다 아시죠?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은 일단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추가로 뭘 요하나요? 자기 행위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합니다. 부작위를 마치 이제 자기 행위와 진짜 동등한 형법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그게 부작위범이 성립해요. 이 7번은 과연 그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그게 있는지를 판시한 판례입니다. 7번은 부작위에 의한 약취, 그러니까 진짜 자기 행위랑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게 쟁점입니다. 자, 이 사안은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랑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한국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제 아내는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아내가 아이를 자식을 데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제 이혼 소송 중이니까 뭔가 면접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누가 키우고 뭐 이런 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이 아이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교섭 기간 동안만 일단 데리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 면접 교섭 기간 끝나면은 다시 돌려보내줘야죠, 프랑스로. 근데 그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애를 한국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작위에 의한 약취라는 거예요. 자기에 의한 약취행위랑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팁은 면접 교섭을 위해서 한국으로 데려온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럼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약취행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안 돌려주고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게 이게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안 했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약취를 구성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요지예요. 약취는 여러분들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치. 자, 뒤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범죄가 나왔네요. 여기는 제가 조금 적을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범죄 공부하시다 보면은 뭔가 형법에도 성범죄가 있고 또 성폭법에도 있고 아청법에도 있고 뭐 어디에는 무슨 죄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정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성범죄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조 같은 것만 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성범죄에는 일단 5대 범죄가 있다고 봐요. 왜 5대 범죄라고 봤냐면은 이 5개 성범죄가 형법이랑 성폭법이랑 아청법이 다 있거든요. 기준만 바꿔서. 자, 일단 형법이 어떻게 있나요? 강간 몇 조죠? 297조예요. 유사강간이 298, 아니죠.
297조의 2, 강제추행이 298, 준강간이 299, 그다음 위계 위력이 302조랑 303조에 있습니다. 이건 심신미약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이고, 이거는 피구금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위계 위력이죠. 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디폴트 값이에요. 전부 이게 기본 구성 요건들입니다. 근데 강간죄가 뭐고 유사강간죄가 뭐고 이건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폭법 들어오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일단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 더 있네요.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 강간, 주거침입 유사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간 이런 식으로 성폭법에는 형법에 있는 디폴트 값을 가지고 앞에다 뭐 하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절도강간, 절도유사강간, 뭐 절도강제추행 이런 것도 있고,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은 형법에 있죠. 강도강간은. 근데 이제 특수강도강간은 성폭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강간, 특수유사강간, 특수강제추행 이런 것도 다 성폭법에 있고, 이제 13세 미만자 강간, 13세 미만자 유사강간 이런 게 있어요. 자, 13세 미만자를 강간하면 아청법에 의한 게 아니라 성폭법에 의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강간, 장애인 유사 강간 이런 것도 있고,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청법이에요. 아청법은 일단 19세 미만자죠. 단 아청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적용 안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나요? 대학생 새내기, 신입생. 대학생 신입생이 우리 한국 나이로는 20살이잖아요. 근데 생일이 안 지났으면 법적 나이로 만 18세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생 새내기, 대학생 신입생들은 통상 성인 취급을 받잖아요. 아동 청소년 취급을 안 받고 보통 성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청법의 객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예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성범죄의 그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한 이유가 각 법마다 특수한 성범죄가 꼭 있어요. 형법에는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한 거는 제가 이건 지울게요. 특수한 거는 일단 305조 있죠.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있어, 동의가 있어도 그 사람이랑 간음을 하면은 그냥 강간으로 의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형법에만 있어요. 네. 또 뭐 있나요? 강도강간 있죠. 또 강간치상, 강간치사 이런 것도 형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폭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성폭법에는 잠시만요. 성폭법에 있는 특수한 그 성범죄는 일단 위계 위력 추행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 이거는 뭔가요? 이거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이에요. 형법에 있는 건. 형법에 있는 건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인데 업무상 위계 위력으로 추행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성폭법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뭐 그 상대방의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데로 진짜 음란한 부호나 음란한 메시지 이런 걸 계속 보내요. 그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에요. 인터넷에서 채팅하다가 뭐 게임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뭐 드립이나 이런 걸 막 심하게 쳐요. 그것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거. 찍기만 해도 당연히 찍으면 기수고, 그걸 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돌려봐도 당연히 기수고, 예. 이게 전부 성폭법에 있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자, 뭔가 앞에 그 서설이 되게 길었는데, 그럼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첫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은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위계위력 가늠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6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문단 한번 볼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세 번째 문단 보셨죠?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 판례는 대체 여기 성폭법 제6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뭐냐를 판시한 판례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장애인 복지법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 성보호법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다른 법률에 보니까 장애인이 이렇게 규정돼 있더라. 그러니까 성폭법에서도 장애인을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저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대요. 그러면은 밑에 밑줄 친 데 보세요. 그런 걸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의미가 뭔지 딱 밝히고 있죠. 성폭법에서 장애인의 의미. 그 다음 밑에 문단.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뭐 차이가 있고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맨 뒤에 밑줄.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객관식 선지로 나오기 좋죠.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문단 깨알같이 하나 있네요. 본죄가 성립하려면은 행위자도 범행 당시에 피해자한테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죠. 주객 대상 인구 가감 신분 중에 객체입니다. 객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8-1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사안이 하여튼 좀 변태 같고 이상한데요. 그 고등학생이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패딩을 입고. 근데 피고인이 뒤에 가가지고 그 패딩에 오줌을 넣은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오줌을 누를 때 피해자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패딩을 벗어보니까 뭐 이상한 게 묻어 있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게 과연 강제추행이냐라는 거예요. 강제추행. 밑에 2번 문단 봅시다.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갑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의 머리카락 및 오리의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뭐 뒤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을 못했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인식하고 말고 이건 상관이 없죠. 네, 고의의 인식 대상은 그 행위자한테 중요한 거니까 피해자가 이걸 인식했는지 말는지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났습니다. 아마 형법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갔을 거예요. 자, 8-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해죄 배우실 때 상해가 뭔지 외우셨죠? 상해가 뭔가요? 딱 나와야 되는데 생리적 기능 훼손 또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 둘 중 하나죠. 판례는 그 둘 다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가 뭔지, 여기에는 상해가 해당하는지 그거를 판시한 판례예요.
자, 첫 번째 문단 밑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그러니까 상해죄에서의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그거 기억나시죠? 횟집에서 사람 하나 담그려고 막 묶어놓고 막 겁줬더니 그 사람이 기절했어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말로 이렇게 말로 막 겁을 줬더니 기절을 했어요. 그것도 상해라고 봤죠. 예, 정신적인 상해도 포함하니까. 자, 그래서 밑에 문단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게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은 상해에 해당한다. 아, 그러면 어떤 기능의 그 장애를 초래했는지 맨 밑에 괄호 3번 봅시다. 맨 밑에 줄. 이 졸피뎀이라는 걸 놨더니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또 막 그 행동을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즉 상해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게다가 밑에 좀 더 볼게요. 5번, 괄호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대요. PTSD. 네, PTSD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상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팁 볼게요. 똑같이 수면제를 쓰긴 썼는데 이 강도치상 판례에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밑에 있는 84도 2324 판례는 뭐냐면은 기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그냥 오렌지 주스를 줬어요.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오렌지 주스 먹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냥. 그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 가방 같은 거를 다 탈취해가지고 달아난 사안입니다. 이건 일단 강도죠. 그거 폭행이라 봤어요. 강도인데 과연 이렇게 기억을 잃은 걸 가지고 상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밑에 있는 84도 2324 판례는 상해라고는 안 봤습니다. 그냥 먹자마자 정신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 정도는 그거는 상해는 안 봤어요. 아까 우리 위의 판례가 계속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지고 거기다 PTSD까지 왔으니까 이제 상해를 인정해 준 거지 밑에 있는 그 판례에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해 두세요. 9번 보겠습니다. 자,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고 패싱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아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상 술 먹고 필름 끊겼어 이러는 거 있죠. 그냥 그 다음날 기억이 지워지는 뭔가 잘린 상황, 그걸 가지고 그냥 블랙아웃이라 그래요. 자, 근데 블랙아웃 상태 때는 그 술 마실 행위 당시에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술 먹고 나중에 다음날 기억 끊기는 그런 정도면은 아마 그 술 마실 당시에는 의식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도 계속 마시고 분명히 사람들이랑 떠들기도 했을 거고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패싱아웃이라는 거는 아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정신을 잃어버린 걸, 완전 진짜 그 정신이 패스아웃 된 거를 그냥 그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심신상실이라고 안 봅니다. 블랙아웃은 그냥 단순히 다음날 기억만 잃은 정도지 그 행위할 때는 그 의식이 있었을 거니까 블랙아웃은 심신상실로 안 봅니다. 근데 패싱아웃은 그냥 빼박 이건 심신상실이에요. 술 먹고 바로 잠든 거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든 거니까. 판례, 자 1번 문단 보겠습니다. 이거 선지로 나오기 좋죠. 1번 문단에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찾으셨나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이거 선지로 나오기 좋죠. 적극적 측면이 아닙니다. 소극적 측면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이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데 술, 약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이런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은 이것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블랙아웃과 이제 패싱아웃이 구별되는 개념이다라고 나오고 뒤에 나 문단 보겠습니다. 괄호 나. 따라서 음주 후 이걸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에 블랙아웃 상태였다면은 이런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힘들지만 이에 비해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맨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근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피해자가 나 필름 끊겼어 이런 말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 그럼 너 블랙아웃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름 끊겼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면밀히 봐야 돼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다음에 뭐 진짜 수사가 들어간다면 CCTV를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면밀히 판단을 해야지 필름 끊겼어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그걸 가지고 블랙아웃이라고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판례에서 밑줄 나오네요. 밑줄만 읽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성범죄에서 그 보호법익으로 삼는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 소극적 자유예요. 전부.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행위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 할 때 상대방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반대로 적극적 자기 결정권은 뭘까요? 적극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 그건 내가 진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누구랑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극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걸 보호해주면 안 되겠죠, 형법이. 당연히 안 할 자유, 내가 원치 않는 상대랑 안 할 자유, 그걸 보호해줘야겠죠, 형법은. 그래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소극적인 자기 결정권을 말합니다. 편집상 이게 10번이 조금 약간 뒤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필로폰을 제공해가지고 추행한 사건이에요. 그냥 사실관계를 보면 이것도 되게 엽기적이고 변태적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인 그 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자였어요. 피해자의 미성년자랑 성매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방 같은 데로 간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필로폰을 제공했어요. 우리 뭐 약 먹고 할래?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거기에 동의해서 필로폰을 제공한 걸 가지고 투약을 했습니다. 필로폰을 놨으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거의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겠죠. 그런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뭐 구강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기 호스 헤드를 분리해서 뭐 항문에 주입하고 진짜 이런 좀 엽기적인 사안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랍게도 원심에서 무죄가 났었습니다. 2심에선. 왜냐면은 성매매에 동의했다는 거죠. 피해자도 동의했으니까 이거 합의에 의한 거 아니냐. 합의에 의했으니까 유사강간도 아니고, 유사강간은 폭행협박에 의해서 뭐 구강성교라든가 다른 걸 해야 이게 유사강간이 되는 거죠. 폭행협박도 사용 안 했고 동의도 했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도 아니지 않냐.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동의를 한 거니까 강제추행도 아니지 않느냐. 거기다가 아청법 위계 위력도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그 아동 청소년인 거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어요. 아청법으로도 의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원심에서는 이게 무죄로 났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고 아니다. 여기 있는 이게 위계 위력 간음죄가 있지 않느냐, 형법에. 근데 위계 위력 간음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게 있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에 대한 거는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심신미약자 위계 위력 간음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신미약 위계 위력 추행죄로 갔어요. 추행죄.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이거 있잖아요. 형법에 있는 위계 위력 간음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라던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위력 간음죄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미성년자는
사실상 사문화됐어요. 사문화. 사실상 거의 막 사문화됐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거는 아청법으로 처벌하니까. 아청법에도 위계위력 간음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면은 아청법으로 하고 13세 미만자면은 성폭법에 있는 이걸로 가니까 사실상 형법에 있는 위계위력 간음죄에서 미성년자 부분은 그냥 사문화가 됐습니다. 자, 11번 넘어갈게요. 11번도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 갑이 피고인은 36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A 피해자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는 이제 14세인데 진짜 나쁜 놈이죠. 14세한테 지가 고2라고 거짓말을 치고 채팅으로 계속 교제를 한 거예요. 36살짜리 피고인이 14살짜리 피해자랑 계속 채팅을 하면서 나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러면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채팅 연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피고인 갑이 이제 피해자 걔를 이제 어떻게 할 마음을 품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힘들다. 근데 그 여자를 떼내려면은 너가 내 선배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여자한테 보내줘야 그 여자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위계를 친 거예요, 위계를.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속아 넘어갔어요. 왜 이런 위계를 쳤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고2라고 밝혔는데 자기가 이제 가면은 딱 36살인 게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친 선배인 척 한 거예요. 선배인 척. 그래서 가서 이제 위계로 하고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위계 위력 간음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위계 위력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판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것도 진짜 최근에 바뀐 판례인데 그 옛날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하려면은 위계가 뭐냐? 속이는 거죠.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거죠. 뭐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냐?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뭔가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쏘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관계인가 아닌가 이걸 몰라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위계위력 간음죄는 그 전까지는 판례가 다 무죄로 했습니다. 다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뭐 나랑 하자 이런 식으로 속였더라도 그거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서 속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위계위력 간음죄 아니다.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 판례에서 간음행위 빼고 그때 이제 간음행위랑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불가분적 관련성 이거 없어지고 이제 이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없어지고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면 이것도 위계 위력 간음죄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옛날 판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무죄가 떴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판례 문구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볼게요. 앞 페이지 말고 41페이지 맨 위에 줄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 자체 이거는 기존 판례 입장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라고 판례가 훨씬 더 넓혀졌네요. 간음행위의 그 위계의 대상을 판례가 더 넓혀줬네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문단에서 밑에서 6번째 줄 밑줄 보이시나요?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맨 밑에서 6번째 줄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동기라네요.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음행위 자체와 불가분적 관련성 저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동기가 됐다. 진짜 내가 속은 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게 중요한 동기가 돼서 성관계를 했다. 그럼 이제 위계 위력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지막 판례예요.
편의점 점주의 업무상 위력 추행이에요. 자, 업무상 위력 간음으로 가면은 형법으로 가고, 아까 업무상 위력 추행이면 어디로 간댔어요? 여기 성폭법에 있댔죠? 네. 이거는 성폭법 사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법 10조 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채용 절차까지 인정돼요. 그러니까 업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판시를 한 거죠. 이게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이나 위계 위력 간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실제 직장 상사여야, 뭔가 계약을 맺은 진짜 법적인 직장 상사여야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옛날 판례는 하나 넓혔습니다. 아니다. 사실상 직장 상사인 관계도 성립한다. 어떤 게 있었나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은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알바생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내 아내한테 얘기해서 너 해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음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업무상 상하 관계가 없죠. 그 남편이랑 알바생과는. 근데 사실상 업무상 관계가 인정됐죠. 사실상 관계가. 그래서 그까지는 이제 좀 넓혀줬었는데, 이제 채용 절차까지 넓어지는지 그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판례에선 채용 절차까지 넓혀줬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정리하고 두 번째 시간 이따가 3시 2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